오늘은 삼국지 1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서는 원소와 조조의 싸움 통해 형주의 유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유비가 형주 남양군 신야에 머무르면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마냥 마음이 맞는 희대의 책사 제갈량을 만나 천하삼분의 계를 들었던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럼 유비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조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치양을 죽인 유비를 쫓아가 형주로 내쫓은 이후 조조는 낮잠이나 자며 놀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럼 이 당시 조조는 뭘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관도대전 이야기의 마무리에 언급했듯이 원소는 조조와의 관도대전 이후 자신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막다가 죽었죠. 물론 약해진 세력조차도 조조와 엇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남은 원소의 잔당들을 관도대전 이후 바로 치지 못하고 황하 인근 지역에 병력만 배치해두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보다 보면 원소가 살아있을 때 온 힘을 다해 군사를 모아 쳐들어와서 일어난 관도대전에서도 조조가 이겼는데 이 원소도 죽고 아들들만 남은 상황에서 왜 멀뚱멀뚱 보기만 한다는 거지? 싶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원소가 죽은 이후 기주, 병주, 유주, 청주, 하북의 4주는 원소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원소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집안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 장남이 가문의 뒤를 이어 세력을 이끌어 나가는 게 당연했으나 원소는 아들들 중 삼남 원상을 가장 아꼈기 때문에 장남 원담을 일찍부터 근거지인 기주에서 내보내 청주자사로 보내어 중앙정권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후계자의 자리를 삼남 원상에게 주겠노라 떠들고 다녔던 상태였습니다. 원소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후계자가 될 원상의 권력이나 기반을 좀 더 탄탄히 해주고 죽었거나 반대 세력을 정리해줬다거나 또는 애당초 장남을 후계자로 삼았으면 사후에도 별일 없이 세력이 유지되었겠지만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이 피비린내 난 시대에 집안마저 불화의 씨앗을 남겨두고 죽어버린 원소로 인해 원소의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같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원소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소의 아들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조조라는 위협적인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건 하나된 원소의 세력이 여전히 강성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만약 그 세력이 서로 나뉘어 싸운다면 조조에게 금방 잡아먹힐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마 그리고 한시적으로나마 함께 조조군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3년 건한 8년 5월 조조가 황하를 넘어 북상해 원상을 공격하자 원상과 원담이 힘을 합쳐 이를 막아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조조를 막아낸 전투인 여양 전투는 조조군이 패한 몇 안 되는 큰 전투 중에 하나였습니다. 후한서 원담 열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원소가 죽고 원상이 후계에 오르자 원담은 아버지 원소가 첫 거병할 때와 같이 스스로를 거기장군이라 칭하며 여양에 주둔하였다. 조조가 황하를 건너 원담을 공격하자 원담은 이를 급히 원상에게 알려 도움을 구했다. 원상은 일단 머물면서 면밀히 정황을 조사하고는 책사 신배에게 업을 지키게 하고 직접 출진해 원담을 도왔다. 그리하여 원담과 원상이 더불어 조조와 싸우게 되었다. 여양선 근교에서 조조와 원담, 원상은 9월부터 그 다음 해 2월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싸웠는데 마침내 원담과 원상이 패퇴하였다. 조조는 여양성을 포위하려고 하자 원담, 원상은 밤중에 도망쳐 업으로 귀환했다. 조조가 계속 공격해오자 원상이 역격하여 조조를 격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소의 아들들은 조조를 막아낸 뒤에 형제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마음을 고쳐먹고 우애를 돈독하게 하여 평화롭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였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죠. 조조를 막아내고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어 긴장감이 풀어지자 불화의 씨앗이 슬슬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203년, 그러니까 건한 8년 8월, 조조가 더 이상 북방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실익도 없고 효율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무렵 조조의 책사 곽가는 조조에게 유표를 칠 것을 제안합니다. 정사 곽가전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 곽가는 태조를 뒤따라 원소를 격파하고 원소가 죽자 또한 태조를 뒤따르며 기주위군 여양현에서 원담, 원상 형제를 쳤는데 연달아 싸워 여러 차례 이겼다. 여러 장수들이 승세를 타서 나아가 공격하자고 하니 곽가가 말했다. 원소는 원담만큼이나 원상을 사랑하여 적자를 후계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곽도와 봉기가 각각 그들을 위하여 모사 노릇을 하여 그들 사이에서 필시 서로 번갈아 다툴 것이니 다시 서로 사이가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급히 공격하면 원담과 원상은 서로 도울 것이고 느슨하게 하면 뒷날의 다툼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남쪽으로 형주를 향하여 마치 유표를 칠 것처럼 하면서 그 변화를 기다리느니만 못합니다. 변화가 생긴 뒤에 그들을 공격한다면 일거에 평정할 수 있습니다. 태조가 말했다. 좋소. 그리고는 남쪽으로 군사를 향하여 예주 연암 서평현에 당도했을 때 과연 내분이 일어나 원담과 원상이 기주를 다투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적힌 것만 보면 마치 엄청 이기고 있었으나 굳이 내분을 기다리면 될 걸 왜 지금 싸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패배했고 길어지기만 하고 있는 전투를 털어버리고 다음 기회를 노려 철군하자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곽가전에 적힌 것 마냥 연전연승하던 중에 뜬금없이 그들 스스로 일으킬 내분을 바라고 군사를 돌린 게 아닌 여양전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패배한 차에 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곽가는 조조가 매우 신뢰하는 책사 중에 하나였고 다른 군웅들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회의와는 달리 조조는 책사들의 말을 꽤나 잘 들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북 지역에서 일단 철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곽가가 언급했던 뒷날의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조에게 철군을 제시하면서 했던 말이 단순히 핑계였을 수도 미래를 내다본 책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도래한 원상 원담의 싸움을 보면 곽가는 꽤나 뛰어난 책사였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곽가는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조조가 원상, 원담 패거리를 정리할 즈음에서 앓고 있던 지병으로 요절하는데 혹자는 곽가가 단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재능에 비해 너무 호평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곽푸치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죽은 곽가의 문상으로는 조조가 순유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아가 모두 나와 동년배인데 오직 곽가만이 가장 젊었소. 천하의 일이 끝나면 뒷일을 그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중년의 나이에 요절하니 이것이 운명인가 보 라고 한 걸 보면 그가 적어도 순유급 또는 그 이상의 책사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더 지난 후의 일이고 곽가가 곽가시였든 곽푸치노였든 간에 원상 원담 형제의 사이가 틀어질 것이다 라는 곽가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게 되는데 정사 원상 원담전의 기록을 보면 태조, 즉 조조가 남쪽으로 형주를 정벌하여 군대가 서평에 이르렀다. 원담과 원상이 군대를 일으켜 서로를 공격하였는데 원담이 패배하여 평원으로 달아났다. 원상이 급하게 공격하자 원담은 책사였던 신비를 태조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가 이에 돌아와 원담을 구원하고 10월에는 여양에 이르렀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게 상상 초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두 형제가 원래는 세 형제, 삼형제지만 이 후계 다툼에 끼지 않은 차남 원희는 빼놓고 장남과 삼남이 싸우는 거? 이해 가능한 일이에요. 조선시대 왕자의 난처럼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특히나 원담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아빠 원소가 청주로 내쫓아서 중앙인 웍에 세력 구축을 못해서 서러웠는데 원소가 죽었다는 소식에 말을 달려서 호다닥 기주까지 왔더니 벌써 동생이 내 자리를 꿀꺽한 거지. 물론 원소가 애당초 원상을 후계자로 하겠다 했지만 정식으로 뭔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소가 죽어버려서 사실 먼저 잡는 놈이 임자가 된 이 하북 지역의 주인 자리를 뺏긴 게 서러우니까 동생이랑 싸울 수 있어요. 집안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다? 원상이
급하게 공격하자 책 쌓인 신비를 태조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씨. 지 아빠 원소가 왜 죽었는데? 아빠 원소가 왜 죽었어요? 조조랑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랑 싸우다가 안 되니까 아빠를 죽인 원수랑 손을 잡고 안방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원소가 왜 굳이 장자가 아닌 셋째를 더 신임하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지 그 인성과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사실 원담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원담의 입장에서는 조조를 이용해서 원상을 처리한 뒤에 원상이랑 조조가 막 서로 싸워서 약해진 틈을 타 두 세력을 모두 몰아내거나 적어도 하북 사주를 온전히 꿀꺽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뛰는 원담 위에 나는 조조가 있었던 거예요. 원담의 구원 요청에 대해 뭇 장수들이 도와주기를 반대하고 조조를 말리자 조조가 이에 대해 말한 내용이 정사 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여포를 공격할 때 유표는 침범하지 않았고 관도 전투 때에도 원소를 돕지 않았으니 유표는 스스로를 지키는 적에 불과하므로 그 도모가 급하지 않으니 의당 뒷날 도모해야 한다. 원상, 원담은 교활하니 마땅히 그들의 상황이 어지러워진 것을 틈타야 한다. 설령 원담이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어 끝내 항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상을 격파하고 그 땅을 거두어 드린다면 이로움이 절로 많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당초 원담이 좋은 마음으로 구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을 한 거죠. 조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다 치더라도 원상 원담이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으니 조조가 상대하기에 세력이 부족할 텐데 조조가 머리 꼭대기 위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 둘의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니 조조의 하북 정벌이 순식간에 착착착 진행됩니다. 결국 원담이 구원을 요청한 다음 해인 204년 건한 9년 조조가 원상을 이기고 기주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205년 청주, 206년 병주, 207년 유주까지 일사천리로 하북 사주를 점령했고 그 전쟁통에 평화롭게 유주를 잘 다스리던 원희까지 휩쓸려 결국 원가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대륙의 최강제로 불리던 원소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 멍청한 아들들이 후계 싸움한답시고 싹 다 말아먹은 거죠. 뭐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원소의 책임도 있으니까 뭐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때 조조의 책사 곽가가 병사합니다. 아무튼 이 원상 원담 토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사에서는 꽤나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조조군이 어느 전투에서 누구랑 싸워서 언제 이겼다라는 승리에 대한 내용이고 몇몇 대사들이나 조조가 내린 명령이 적혀 있는 거라 따로 소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이렇게 관도대전을 마치고 하북 사주를 점령하는 동안 유비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제갈량을 받아들여 천하삼분의 계책을 얻게 되었고 손권은 손책이 죽은 이후 불안정했던 동호 지역을 주유와 장소 그리고 어머니였던 오씨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안정화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8년 건한 13년 6월 조조는 기존 한나라에 있던 삼공의 직책을 폐지하고 승상과 어사대부를 만들어 스스로 승상에 오르고 미루고 미뤄두었던 남쪽 토벌을 위해 군사를 돌리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 하니 바로 형주의 유표. 우리 유비가 몸을 맡기고 있는 그 유표가 되었습니다만 조조가 유표를 치러 떠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절묘하게도 유표가 병으로 죽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조는 유표가 죽었으니까 다시 허창으로 돌아갔을까요? 상갓집을 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우리의 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가 안전할 날 없는 삼국지 16번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